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대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 이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언론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떻게 이슈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선거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종종 아주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보도 태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진단해 볼 텐데요.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미정 박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총선 하루 남았는데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특징을 좀 꼽는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선거 때마다 나타났던 전형적인 보도 양태가 이번 선거 보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짧게 요약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판세 중심, 경마식의 중계 보도, 누가 유리한가, 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에만 네. 집중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을 검증하거나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경향은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는 보도입니다. 이것은 네. 뭐 막말도 표현이 되고요. 각 당의 정책 내지는 공약을 이야기하는 데서도 역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흔히 뭐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요즘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가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도 결국은 이제 프레임을 짜고 그래서 유권자들의 인식을 이쪽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어떤 의도된 보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나타난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도 그런 게 좀 나타난다고 보세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사실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보았을 때는 네.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어떤 공통된 위기 의식이 확산이 돼 있죠.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된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이 또한 있었습니다. 예, N번방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가지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물타기 하거나 정쟁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정적인 형태의 그런 정쟁화하는 어떤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가장 우려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그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투표일 직전에 특정한 사안을 일면 톱으로 올려가면서 부각을 시키고 이걸로 프레임을 짜고 표심을 한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아주 그 정략적인 보도가 이제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0년 지방선거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선거 당일날인가? 6월에 있단 말이죠. 지방선거는. 네. 근데 이때 그 한 신문이 천안함을 그때 일면 톱으로 올렸어요. 네, 투표 네, 당일에. 네, 그게 이제 그렇죠. 그 천안함 사건이 3월에 있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6월 지방선거 투표 당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천안함을 일면에 톱으로 올린다. 네. 그 의도가 뭔지는 사실은 분석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사례가 종종 있지 않았나요? 자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는 이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주요 의제로 삼고자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안보 이슈를 부각시켰고 이제 다른 축에서는 이제 평화적인 이슈로 이것을 방어하는 어떤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결과는 이 안보 이슈를 이용하고자 했던 세력이 뜻한 바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2012년입니다. 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모두 다 이루어졌던 해인데요. 이때 당시 총선을 끝내고 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위시한 언론들은 스스로가 승리했다고 표현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나왔었네. 그렇죠. 그게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언론이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선거가 있는데 선관위가 승리하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냥 새누리당 승리 이런 식으로 뽑았던 거 아니었어요? 그것을 승리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표현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2012년 총선이 디도스 공격 사건이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년 이후, 그러니까 10년부터 시작해서 조선중앙 동아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굉장히 노골적인 선거 개입의 플레이어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12년 총선에서 그랬고요. 또 12년 대선에서 마찬가지죠. 야권 단일화를 폄훼하고 안철수 논문 표절 사건을 부각시키고 특히 NLL 북풍몰이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NLL 많이 나왔죠. 네. 네.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제 원한 바 뜻한 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인 어떤 선거 개입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2012년의 사례는 그들이 성공했던 어떤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죠. 2016년 총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북풍이 불게 됩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고 예. 이것을 굉장히 부각해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아, 이게 그때 있었나요? 네, 이게 2016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좀 이상하게 비록 의석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지만 네. 민주당 쪽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때 한석 차이나 아마 그랬어요. 네, 한석 차이였습니다. 네. 123석인가요? 네. 뭐 그렇게 취득하게 되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2017년입니다. 2017년 19대 대선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보도 형태는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됐고 2018년 지방선거는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이때가 지금이랑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유사하냐면 다른 이슈가 이 선거 이슈를 그냥 잠식해 버렸다라는 측면에서 그런데요. 혹시 그게 그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거 말씀하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 예. 각국의 정상회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네. 선거에 대한 관심이 참.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죠.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었죠. 북미 정상회담. 아니 다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네네. 네, 다 일어났던 때였고요. 네. 역시 이제 그런 특수한 국면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당시 선거에 관련한 보도는 기억나실 겁니다. 드루킹에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 의혹 보도로 점철되었던 예, 시기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도 없었고 이 시기에 지방선거 시기에 종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법정 제재를 한 건도 받지 않았다. 아, 그랬나요? 네, 그랬습니다. 예. 보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받을 수 없었던 거죠. 네. 그것이 마치 품질이 좋아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2010년 이후부터 조중동을 위시한 일부 언론들은 항상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선거 개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스스로가 성공했고 실패했던 사례로 각각의 선거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선거에 있어서도 그들은 유사한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에 있어서도 네. 여야 혹은 이제 정책적인 대응을 우리가 합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공익적인 가치에 부합하지만 어떠한 정책을 내놓던 간에 네. 그것을 정쟁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선거 앞에서 돈을 푼다든지 돈 네. 풀기 선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다든지 그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같은 경우도 음모론을 가지고 물타기를 한다든지 네. 최근에 중심이 돼서 좀 커졌던 사건 채널 A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아예 조국 대 윤석열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린다든지 하는 식의 보도 양태를 보이면서 선거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채널 A 건을 말씀하셨으니까 잠깐만 그거 좀 한번 여쭤보면 네. 그 이제 그 녹취록 내용과 이런 걸 보면은 채널 A 이동재 기자가 3말 4초를 언급을 하잖아요. 네. 이때 이제 보도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는데 그럼 이것도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는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애초에 기자가 이 사건을 그러니까 기자라는 사람들은 그리고 언론사는 발생한 사건을 보도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기자는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3말 4초라는 시점을 적시한 바와 같이 예.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예. 그것으로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했음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 스스로가 다른 언론도 이 사건을 절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이제 총선이 당장 이제 내일로 이제 다가왔는데 그러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또 언론 보도에서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꼭 이건 좀 그러니까 짚어봐야 된다라는 대목이 또 혹시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저는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어제자 이 중앙일보 사설과 조선일보 사설과 뭐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뭐 이것을 다 읽을 생각은 없고요. 네. 한 사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180석 이야기를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네. 이야기 말씀하신 범여권 거죠? 180석 연합은 이제 결국은 사유재산 제한, 남북한 연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나라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80석 얻으면 그렇게 될 네, 거다.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사설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요? 그렇죠. 예. 김영 칼럼입니다. 예. 김영 칼럼입니다. 김영 사설이 칼럼에서? 아니고 예. 김영 칼럼입니다. 예. 전현기의 시시각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집권당을 더 강하게 할 것인가, 혼을 내 정신을 차리게 할 것인가를 주문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또 김영 칼럼입니다. 이 칼럼 중앙일보고요. 이 칼럼 같은 경우는 아예 지옥행을 예약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에서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사실적시 없이 거의 저주와 감정적인 단어들만 나열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는 네. 지나치게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학자시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처음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한참 그러니까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언론이 그 선거의 감시자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 이 얘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적을 하면 이제 또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미국 봐라. 미국 같은 경우도 신문은 어떤 뭐 뉴욕타임스는 항상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 후보 지지 선언하고 그런데 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일정 정도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단지 지지를 하거나 비판을 할 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유권자들이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비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언론들이 비난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절대로 맞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쁜 언론을 없애는 것이 빠를지 좋은 언론이 많아지는 것이 빠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 좋은 언론이 좀 더 많아지는 방향이 우리에게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언론 문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정파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정파성이 그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합리성이 본질적인 문제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면 언론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어찌 뭐 의견을 그러니까 내고 또 그러니까 공론을 조작해야 되는 게 언론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그 주장을 하고 거기 어떤 색깔이 드러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거기에 얼마만큼의 근거를 갖고 있는 거냐. 그게 동의하신 거죠. 그게 합리성인 거죠.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근거가 없이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지금 박사님 말씀도 그런 지적이신 네,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사례로 든 2개의 칼럼 같은 경우도 그것을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짧은 시간에 다 짚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선거에서 언론 그러니까 보도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짧게나마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미정 박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